안녕하십니까. 인천기독병원 순환기내과 양인모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폐색전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색전증의 정의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폐색전증이라 하면 사람들이 저 다음 질환은 무엇일까 아마 생소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단어를 잘 풀어보면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도 어느 정도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색전증은 말 그대로 폐에 색전이 있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은 폐로 가는 오른쪽 폐 동맥에 혈전이 있는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처럼 폐색전증은 우리의 폐 동맥에 혈전, 우리가 피딱지라고 얘기하죠. 피딱지가 그걸 막아서 그에 의한 산소 공급을 억제해서 호흡 곤란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심실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런 폐색전증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이 될까요? 먼저 우리 활동의 저하가 있는데요. 이 활동의 저하가 무엇이냐? 쉽게 해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물감을 탄 물이 있는데 그 물감을 탄 물이 빠른 속도로 어떤 관을 지날 때는 그 물감이 뭉치진 않겠죠. 하지만 물감을 섞은 물이 아주 천천히 또는 중간중간 머물렀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물감이 이렇게 뭉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혈액의 활동의 저하가 됐을 경우에는 혈액 흐름에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색전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의 비행일 경우에 특히나 이제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을 경우 비좁은 자세에서 그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혈액 흐름에 저하가 생기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특히 폐색전증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고위험 산모들은 보통 산부인과라든가 보호자분들이 안정을 취해라 그렇게 이야기 때문에 보통 본인도 무서워서 침대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혈액 흐름에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폐색전증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응고 경향의 증가가 있는데요. 어차피 피가 굳는 거는 어떤 혈액 응고 질환, 응고가 관여하기 때문에 설수판 이외에도 저희가 혈액 응고인자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것들이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런 폐색전증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염증 질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도 혈액 응고 경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폐색전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인데요. 어차피 폐색전증이라는 거는 어떤 혈관 내에 색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피세포에 손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폐색전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폐색전증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 이외에도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이라든가 또는 기침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모든 폐색전증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 환자를 예를 들자면 약 2년 전경에 환자가 오신 거는 호흡곤란 오신 게 아니고 가슴 통증 또는 가슴이 조금 불편하다. 그것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폐색전증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심장 쪽에 어떤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입원해서 검사 진행을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일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는 자기는 검사만 후다닥 하고 퇴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는 검사 빨리 하고 퇴원하고 결과는 나중에 외래에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퇴원을 시켜드렸는데 심장 쪽에 우리 허혈성 심질환이 아니고 폐색전증이었던 걸 나중에 발견된 경우가 있었고요. 이처럼 폐색전증 환자가 모두 호흡곤란은 동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상 중 하나가 호흡곤란인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환자의 경우에도 이 가슴이 불편하다 오셨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발생된 것도 아니고 본인은 약 2, 3개월 전부터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또는 아프다 이런 증상이 오셨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임상에서 진료할 때도 환자들의 이 환자가 폐색전증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폐색전증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 꼭 맞는 증상이 아니더라도 폐색전증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폐색전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혈액 검사 중에는 D 다이머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 D 다이머는
우리가 폐색전증에서도 수치가 올라가지만 폐색전증에서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수술, 정형외과 수술이라든가 수술했을 경우나 또는 폐렴이나 신우신염처럼 어떤 염증성 질환이 있을 경우 또는 다쳤을 경우에도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D-다이머라는 혈액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폐색전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D-다이머라는 검사를 왜 할까요? 진단할 수 있지도 않은데. 저희가 이 D-다이머 검사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만약에 폐색전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 D-다이머 수치가 정상일 경우 이때는 폐색전증은 아니겠구나라고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조영제 폐CT인데요. 저희가 실제 병원에서 폐색전증이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폐동맥에 색전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폐동맥 폐혈전증이 진단이 된 경우인데요. 왼쪽 CT를 보겠습니다. 왼쪽 CT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조영제 폐CT를 찍으면은 화살표처럼 약간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조영제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조영제는 흔히 쉽게 얘기해서 혈액에다가 물감을 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영제 CT를 찍게 되면은 이 혈관은 정상적으로 하얗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왼쪽 CT를 보시면요. 정상적인 혈관은 하얗게 보이는데 반면에 폐색전증이 있는 부위는 화살표처럼 약간 진한 회색으로 보이면 여기는 폐동맥에 폐색전증이 있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조영제 폐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조영제 쓰면은 색전증을 진단하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영제 CT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콩팥이 매우 안 좋은 만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 이때는 조영제를 쓰게 되면은 콩팥의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는 조영제 CT를 사용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조영제는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무서운 게 이제 그 급성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영제를 맞고 나서 갑자기 환자분이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려움증은 그게 저희가 전처치를 통해서 부작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이전에 조영제 CT를 찍었는데 갑자기 그런 아나필락시스 같은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 급성 쇼크가 있을 경우에는 조영제 CT를 가급적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환자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설명드릴 렁스캔이라는 동위원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동위원소 검사는 저희가 앞서 저희가 축상경화증 진단할 때 동위원소 검사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요거는 CT처럼 방사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위원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CT랑 서로 다른 원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렁스캔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화살표처럼 이렇게 폐 쪽에 폐색전증이 있는 병변 부위는 결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폐동맥 조영술인데요. 폐동맥 조영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혈관 조영술하고 거의 같은 걸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심혈관 조영술은 이제 조영술 실제 싸서 심장의 관상동맥을 보는 거고요. 이 폐동맥 조영술은 조영제에 싸서 폐동맥을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밑에 혈관이 밑에 쪽까지 쫙 가야 되는데 폐동맥이 막히다 보니까는 밑에 쪽에는 혈류가 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시술을 통해서 그 막혔던 폐동맥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아래쪽까지 폐혈류가 잘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플러 초음파, 저희가 칼라 도플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폐색전증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폐색전증 진단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도플러 초음파 얘기가 나왔냐? 실제로 폐색전증이 진단된 환자 중에 상당수는 다리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먼저 선행되고 그것이 혈관을 통해서 올라와서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폐색전증의 증상이 오기 전에 어떤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다리 쪽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환자가 다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입원한 적이 있어요. 다리가 좀 이상하게 아프다. 특히나 이게 종아리를 조금 올리면 발목을 꺾어서 종아리에 조금 압력을 가면은 종아리가 좀 이상하게 불편하게 아프고 뭐가 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입원하신 분이 계신데 정형외과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D다이머랑 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플러 초음파 했더니만 여기 다리 쪽에 심부전맥 혈전증이 진단돼서 저희한테 다시 협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다리 쪽에 심부전맥 혈전증을 진단하는 데는 이 도플러 초음파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의심되는 부위 그쪽에 다리 혈관을 실제 초음파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에 그 B라고 써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환자에서의 그런 혈관 초음파고요. C는 이제 실제로 심부전맥 혈전증이 진단된 환자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뭐가 혈관을 살짝 막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심부전맥 혈전증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들어가다 보면은 원래 동맥은 탱탱해 짱짱해요. 그래서 이게 초음파 눌러도 이게 잘 눌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맥은 너무 말랑말랑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걸로 초음파나 몰래 이렇게 누르면 저희가 이렇게 눌러져요. 그러면 다리 정맥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목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정맥은 눌리면 눌러져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컴프레션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초음파를 눌렀다는 소리예요. 누르면은 정맥이 원래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C 그림을 보시면은 얘는 정맥이 초음파를 눌렀는데 보통 이렇게 쪼그라져야 되는데 쪼그라지지 않고 뭐가 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껴 있기 때문에 이 정맥이 쪼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요걸 보고도 정맥에 심부전맥 혈전증이 있구나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플러 초음파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초음파 기계의 설정을 이용해 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색깔별로 보는 건데요. 먼저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경우고요. 그때 이제 그 정맥은 약간 파란색 빛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혈류가 잘 흐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밑에 빨간색으로 흐르는 거 보이죠? 이거는 이제 동맥이에요, 동맥. 동맥의 흐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플러 초음파를 보면은 약간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동맥은 혈액 흐름에 문제가 없는데 위쪽에 화살표 표시된 거 보면은 잘 보시면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게 이제 심부전맥 혈전증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리로 가는 정맥의 흐름이 탁 막힌 것을 초음파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폐색전증을 진단을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폐색전증이 진단이 됐으면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색전증이 진단이 되면요, 일단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입원 치료를 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폐색전증이 진단이 되면은 저용량 헤파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사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거 또는 이제 고용량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 용량보다 초기 일주일 동안은 좀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 됐으면은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우리가 경구용 항응고제를 잘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외래에 오셔가지고 잘 조절은 되고 있는 건지, 증상은 좋아지고 있는 건지, 필요시 다시 폐 조영제 CT를 찍어서 실제 색전증이 잘 없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하시게 되겠고요. 그다음 6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이제 이 약을 계속 먹을지 말지 그거는 이제 전문의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폐색전증이 진단되고 나서 경구용 항응고제를 먹는다고 했는데요. 경구용 항응고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은 사실 경구용 항응고제가 아니고 그거는 혈소판제예요. 그러니까 혈소판의 기능을 저하시켜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피를 묽게 준다 표현하죠. 그래서 아스피린은 항혈소판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응고제랑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폐색전증처럼 피딱지를 서서히 자연스럽게 아마 녹인다, 자연스럽게 없앤다, 제거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또 혈전 용해제라는 게 따로 있어요. 혈전 용해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딱지를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항응고제는 서서히 이 혈전을 없앤다 그랬고 혈전 용해제는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혈전 용해제가 더 효과도 좋고 빠른 거 아니야? 그럼 혈전 용해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효과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응고제를 먹을 때도 가장 크고 위험한 부작용이 출혈이라고 그랬죠. 출혈. 네. 근데 혈전 용해제 쓰게 될 경우는 이 출혈의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폐색전증이 진단돼서 바로 혈전 용해제 쓰진 않고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어떤 항응고제 썼을 때보다 우리 혈전 용해제 썼을 때 좀 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색전 제거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항응고제를 통해서 이렇게 혈전을 이제 없앤다고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색전증도 진단이 됐는데 위출혈이라든가 또는 위장관 출혈 어딘가에 출혈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항응고제를 쓰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응고제의 가장 흔하고 위험한 부작용은 출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미 출혈이 있는 환자를 거기다가 또 그걸 써버리면은 그 출혈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혈전의 병변이 크고 쇼크를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중증일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쓰는 것보다는 수술로서 폐색전증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실제로 제거한 혈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대정맥 필터 삽입인데요. 이 단어가 조금 길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폐색전증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폐색전증이 진단된 환자 중에 상당수가 다리 쪽에 하지정맥 혈전증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 혈전이 올라가서 폐를 막는 폐색전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쪽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진단된 환자인데 지금 항응고제를 쓸 수 없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 다리에 있는 혈전이 폐동맥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대정맥이라는 이 혈관에다가 이렇게 다리가 많은 필터를 삽입해서 그림처럼 이 다리 쪽에 생긴 혈전이 폐동맥 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필터, 거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폐색전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응고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응고제는 가장 흔한 부작용도 역시 출혈이에요. 출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약을 드릴 때도 환자분한테 약 드시다가 이유 없이 변 색깔이 까맣게 변하거나 또는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프거나 이럴 경우는 꼭 병원을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위장관 출혈이든가 또는 뇌출혈 이런 거를 저희가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항응고제 먹다 보면은 걸어가다가 이렇게 탁자나 이런 데 살짝 툭 부딪혀도 일반인들보다 멍이 쉽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트라우마 이런 부상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 제제를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이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내시경이라든가 또는 치과, 발치죠. 피가 나는 시술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약을 끊어야 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습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게 우리 그 장기간의 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기간의 비행일 때는 가급적 가능하다면 비행기 통로를 걸으면서 좀 색전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동 자세로 있어야만 되는 경우에는 발목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해보시면은 종아리 근육이 수축됐다 풀렸다 수축됐다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리 쪽에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압박 스타킹과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공기 압박기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공기 압박기는 이제 저희 이제 중환자실이라든가 그런 누워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거를 혈전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압박 스타킹은 말 그대로 하면 저희가 약국이라든가 의료기 상사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다리에 착용하는 스타킹을 말하는 건데요. 이 압박 스타킹과 공기 압박기는 색전증, 폐색전증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폐색전증이 진단됐거나 또는 이미 신부전매 혈전증이 진단된 환자에 의해서는 그닥 효과는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환이 발생되는 것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우리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강연 중에서 다리 스트레칭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더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전에 그 폐색전증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자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혈액의 흐름을 저하시키는 경우에 이럴 때 폐색전증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뭐 10시간, 15시간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폐색전증의 위험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다면 비행기 복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부동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목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잠깐 따라해 보시면은 발목을 앉은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하다 보면은 이 종아리 근육이 약간 수축됐다가 풀렸다, 수축됐다가 풀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폐색전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신부정맥 혈전증, 다시 말해서 다리 혈관 안쪽에 있는 정맥에 이 혈전이 생겨서 그게 폐색전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요, 그러면은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는 걸 막기 때문에 다리 정맥에 생기는 신부정맥 혈전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어쩔 수 없이 부동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꼭 이렇게 발목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다리 스트레칭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쉽죠?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이 중에서 오늘 강연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증상 중에 그 폐색전증은 호흡곤란, 그다음에 기침, 그다음에 빈맥이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호흡곤란이나 빈맥,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 의료진도 그렇지만 환자분들도 폐색전증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폐색전증이 아닐까? 라고 한번은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거를 한번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 폐색전증에 대한 강연 청해 들었었는데요. 벌써 다음 강연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다음 강연은 마지막 강연이죠. 저희가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것 또한 좀 많은 시청자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미리 예고를 드리면요. 결국 판막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의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은 결국 문이 열릴 때 쫙 열리냐, 좀 닫힐 때 쫙 닫히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심장 판막 질환에 관한 강연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